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굽이치는 강물이 마을을 어머니의 품처럼 둥글게 감싸 안고 흐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땅이 기름져서 곡식이 잘 자라고 인심이 후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춤을 추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었기에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한번 발을 들이면 좀처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부지런히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일하고 해가 지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구수한 숭늉을 나눠 마시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곤 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정겹고 따뜻하여 마치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딱 하나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근심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 부자의 지독한 욕심과 인색함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마을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기와 지붕은 어찌나 높고 으리으리한지 마을 어디서든 그 집의 검은 기와가 번쩍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담장은 또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까치발을 해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높은 담장을 올려다볼 때마다 위압감을 느꼈고 그 안에 쌓여있을 엄청난 재물을 상상하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최 부자는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지만 악착같이 긁어모으는 재주가 더욱 비상하여 그의 곳간은 1년 내내 비어있는 날이 없었고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있어 쥐들도 먹다 지쳐 잠든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곳간에 쌓인 곡식이 썩어 문드러져 거름이 될지언정 굶주린 이웃에게 쌀 한 톨 내어주는 법이 없는 참으로 야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배가 고파 담장 너머로 감나무를 쳐다보기만 해도 불호령을 내리며 쫓아냈고 지나가던 거지가 밥 한 술을 구걸하면 물세례를 퍼붓기 일쑤였으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 부자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던 어느 해 마을에는 예년과는 다른 무겁고 습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는데 노인들은 쑤시는 무릎을 두드리며 이번 장마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바람에서는 비릿한 물냄새가 섞여 불어왔고 개구리들은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울어대며 다가올 비를 경고하는 듯 했으며 낮게 깔린 제비들은 땅바닥을 스치듯 날아다니며 불안한 기운을 전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대낮인데도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거대한 솥뚜껑 아래 갇힌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최 부자 역시 이 심상치 않은 날씨를 느끼고 있었으나 그의 걱정은 마을 사람들이나 농작물의 안위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곳간에 쌓인 보물들과 곡식들이 습기에 상하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하인들을 불러 모아 대청마루를 닫고 문을 단속시키며 소란을 피웠는데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고 날카롭게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놈들아, 빗물이 들이닥치면 내 비단 옷감이 상하고 쌀이 눅눅해진다. 창호지 문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샅샅이 살피고 곳간 문틈도 단단히 막아라. 하인들은 그의 호통에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멈출 김이 없이 퍼붓는 무시무시한 폭우였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옆 사람의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고 마당의 흙은 순식간에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의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둘러 논물골을 보고 집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느라 비를 맞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최 부자는 따뜻한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문틈으로 비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자신의 견고한 집을 흐뭇해할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하인 박노인은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기에 강물이 범람할 때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최 부자의 방문을 두드리고는 굽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랫마을은 지대가 낮아 물이 금방 찰 터인데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지면 우리 집 마당이라도 잠시 내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으나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노인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 집 마당이 무슨 장터인 줄 아느냐. 그 흙투성이 발로 내 마당을 밟게 하라고? 어림없는 소리! 최 부자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내 귀한 물건들이 온전할 것 같으냐. 틈만 나면 내 재산을 노리는 것들이야. 비를 핑계로 들어와서 뼛속까지 빨아먹으려 들게 뻔해. 썩 물러가라. 최 부자의 완강한 태도에 박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최 부자는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봐 대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굵어지고 거세져서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물은 흙탕물로 변해 무서운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고 강변의 수풀들은 이미 물에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불어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만을 절실히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는 튼튼한 자물쇠 꾸러미를 들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우산을 쓰고 비바람을 뚫고 곳간 앞에 서서 묵직한 쇠자물쇠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그에게 유일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 내 쌀, 내 비단, 내 돈. 이 비가 그치면 쌀값은 천정부지로 솟을 테지. 그때가 되면 내 곳간은 더 큰 보물창고가 될 거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물쇠를 철컥하고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는 새어나가지 않았지만 최 부자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달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비바람은 더욱 사나워져서 창문이 덜컹거리고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는데 마을 전체가 거대한 물살 속에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물이 마루 밑까지 차오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아이들은 무서움에 떨며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최 부자의 집은 여전히 물에 잠길 걱정이 없었고 높은 담벼락은 세상의 모든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자신의 안락함을 즐기며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음에도 하늘은 여전히 캄캄했고 비는 조금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바람까지 더해져 태풍이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은 이미 둑을 위협할 정도로 높게 차올라 시뻘건 황토물이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마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둑을 보강하기 위해 흙가마니를 나르며 안간힘을 썼지만 불어난 물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상을 받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에 고인 빗물을 보며 하인들에게 배수로를 더 파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이 고이면 안 돼. 내 정원수가 썩는단 말이다. 빨리 나가서 물길을 터라. 하인들은 비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폭우 속으로 내몰려 땅을 파야 했습니다. 그들의 젖은 등 뒤로 최 부자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은 속으로 욕을 삼키며 곡괭이질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한 원망이 비처럼 쌓여갔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마을의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집들은 이미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 가재도구가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를 시작했는데 갈 곳이라곤 마을 뒤편의 야산이나 최 부자의 집이 있는 언덕뿐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짐을 이고 지고 언덕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마치 피난민처럼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대청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찾는데 걱정이나 동정심보다는 귀찮음과 불쾌함이 앞섰습니다. 니을은, 게으른 것들이 평소에 집을 높게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저 난리들이야. 내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지. 그는 대문지기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마라. 쥐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마. 만약 문을 열어줬다가는 내 놈들 밥줄이 끊어질 줄 알아라. 대문지기는 주인의 서슬 퍼런 명령에 겁을 먹고 대문 빗장을 하나 더 질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굵어지다 못해 마치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았고 천둥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꽂히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마을 촌장님이 삿갓을 쓰고 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도착하여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보게, 최 부자, 안에 있는가? 마을 사람들이 갈 곳이 없네. 노인들과 아이들만이라도 잠시 비를 피하게 해주게. 곳간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야. 그저 마당 한 구석만 내어주면 되네. 촌장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최 부자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 이불을 뒤집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애원 소리가 듣기 싫어 귀까지 틀어막았습니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내 집은 내 성이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그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했습니다. 밖에서는 촌장님이 목이 쉬도록 소리치다가 결국 힘없이 발길을 돌렸고 대문 밖에는 갈 곳 잃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만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 담장 아래쪽에는 작은 개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비를 피하려던 떠돌이 개 한 마리가 그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리가, 더러운 짐승이 감히 어디를 들어오려고. 신발에 맞은 개는 깨갱거리며 도망쳤고 최 부자는 자신의 정확한 조준 실력에 만족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짐승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와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빗물은 점점 더 불어나 이제는 마을의 절반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했고 어떤 이는 물에 떠내려가는 돼지를 잡으려다 물살에 휩쓸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최 부자의 집은 견고한 성처럼 우뚝 솟아 그 모든 재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안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하늘은 더욱 짙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빗줄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변해 사람들의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원망 섞인 눈으로 굳게 닫힌 최 부자의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욕심쟁이, 영감, 천벌을 받을 게야. 누군가가 나지막이 내뱉은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그 시각 따뜻한 방에서 기름진 저녁상을 받으며 반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현명함을 자화자찬했는데 미리 둑을 높이 쌓고 집터를 높게 잡은 것이 조상님의 덕이라며 껄껄거렸습니다. 내 눈은 틀리지 않아. 세상은 역시 준비된 자의 것이지. 저 미련한 것들은 당해뒀사.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타인의 고통은 그의 안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부의 탑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는데 최 부자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천둥 소리인가? 하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땅 밑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진동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뒤쪽 언덕에서 흙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물길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내 집은 바위 위에 지은 집이야. 끄떡없다. 밤은 깊어만 가고 비는 그칠 줄을 몰랐으며 마을을 삼킨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굉음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술 기운에 취해 비틀거리며 잠자리에 들었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일 아침이면 비가 그치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 열쇠를 베개 밑에 깊숙이 찔러 넣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누워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그 어떤 견고한 성도, 높이 쌓은 담장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잦아들기는커녕 마치 하늘이 노하여 회초리를 휘두르듯 더욱 거세게 대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지붕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고 소리를 질러야 겨우 대화가 통할 지경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이 마치 성난용이 몸부림치듯 꿈틀거리는 모습이 드러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물은 이미 평소의 수위를 훨씬 넘어서서 강변의 굵은 버드나무들이 꼭대기만 간신히 내놓은 채 물살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물이 흐르는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야수가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굉음으로 변해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을의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집 안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는데 방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문지방을 넘어 정강이까지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잠결에 물벼락을 맞고 놀라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어른들은 허둥지둥 가재도구를 챙기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무엇 하나 제대로 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묶인 줄을 끊으려 발버둥치며 컹컹 짖어댔고, 소와 돼지들도 물이 차오르는 축사 안에서 살려달라는 듯 처절한 비명을 질러대니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젖은 이불이며 솥단지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와야만 했습니다. 갈 곳 잃은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대가 높은 곳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높고 안전한 곳에 위치한 최 부자의 기와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최 부자의 집 담장은 마치 난공불락의 성처럼 견고하게 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탕물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최 부자의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 올랐는데, 그들의 행렬은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개미떼처럼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최 부자의 대문 앞은 금세 피난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비에 쫄딱 젖은 사람들은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최 부자 어른,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다 죽게 생겼소. 사람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최 부자의 집 안으로 파고들었지만 대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빗장을 풀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안에서 얼마나 단단히 걸어 잠갔는지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는 안방 깊숙한 곳에서 금고를 끌어안고 밖의 소란을 듣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짜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 잠을 깨우다니. 비 좀 온다고 때로 몰려와서 행패를 부려? 그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지었습니다. 최 부자는 옆에 있던 요강을 집어던지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몽둥이를 가져와라. 저것들이 담을 넘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당으로 나갔지만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차마 몽둥이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하인 박노인은 비를 맞으며 최 부자가 있는 안방 문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굽어 살펴주십시오. 밖에는 갓난아기와 노인들도 있습니다. 곳간을 열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비만 피하게 마당이라도 내어주시면 나중에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뼈 있는 충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벌컥 문을 열고 나오더니 박노인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내 힘으로 모은 재산이야. 하늘이 준 게 아니란 말이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 흙투성이 거지들을 마당에 들이면 내 비단 구두는 누가 물어주고 없어진 물건은 누가 책임질 거냐? 네가 책임질 테냐? 당장 가서 대문에 빗장을 하나 더 지르고 오너라. 만약 문을 열어주는 놈이 있으면 그 놈도 같이 쫓아낼 줄 알아라. 박노인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는데 이것이 주인을 살리는 마지막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으리, 옛말에 인심 잃은 부자는 모래성 위에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사람의 원망은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법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십시오.
박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최 부자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는 웬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내 집은 돌로 지은 집이야. 천년만년 갈 거다. 썩 꺼져. 최 부자는 직접 등불을 들고 곡간으로 향했는데 혹시라도 담을 넘은 누군가가 곡식을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등불이 꺼질 듯 위태로웠지만 재물을 지키겠다는 그의 집념은 비바람보다 더 강했습니다. 곡간 문에는 이미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는 품에서 더 굵은 쇠사슬을 꺼내 문고리를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심장을 멎차매듯 곡간 문을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대문 밖의 상황은 점점 더 절박해져서 이제는 물이 마을 입구까지 차올라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 우리 좀 살려주게.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 제발 문 좀 열어주게. 마을 안악내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최 부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대문 안쪽을 서성거리며 담장의 높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구멍조차 돌덩이로 꽉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기는 나만의 왕국이야. 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벽장 속에 숨겨둔 땅 문서와 집 문서가 든 괴짝을 꺼내어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는 배 씻는 김씨네한테 헐값에 산 거고 이 밭은 약값 필요한 이씨네한테 빼앗다시피 한 거지. 그는 문서를 어루만지며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착취한 역사를 훈장처럼 되새겼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원망의 소리는 그에게 있어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전리품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빗줄기는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고 마을 앞 둑에서는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둑의 일부분이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허물어지며 흙탕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둑을 지키던 청년들이 둑이 무너진다. 피하라! 라고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폭우 소리에 묻혀 멀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거대한 물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사람들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 리 없는 최 부자는 문서 정리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물이 발밑까지 차오르자 더 이상 최 부자의 자비를 기다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안 되겠다. 뒷산으로 가자. 여기 있다가는 다 죽는다. 마을 촌장님이 결단을 내리고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최 부자의 집을 마지막으로 흘겨보고는 엉금엉금 기어서 미끄러운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최 부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비정한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었고 그 안의 주인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의 욕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밖이 잠잠해지자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끈기라고는 없는 것들. 내일 날이 개면 관아에 가서 내 집 대문을 두드린 죄를 물어 곤장을 치게 해야겠어. 그는 잔인한 상상을 하며 킬킬거렸습니다. 박노인이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물소리가 다릅니다. 강물이 넘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산이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베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잠 좀 자자.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다가올 무렵 빗소리에 섞여 우르릉 쾅 하는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을 앞을 지키던 둑이 마침내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소리였습니다. 둑이 터지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강물이 성난 파도처럼 마을을 덮쳤고 집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힘없이 쓰러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피신하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고 마을은 순식간에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지대가 높아 아직 물이 들이닥치지는 않았지만 터진 둑에서 쏟아져 나온 물살이 지형을 바꾸며 집 주변의 흙을 맹렬한 속도로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받치고 있던 언덕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튼튼해 보이던 담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마당의 흙이 뭉텅뭉텅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진 최 부자는 집이 흔들리는 것을 그저 꿈속의 일이라 여기며
뒤척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황금으로 된 성에 살며 사람들을 발 아래 두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인과 다른 하인들은 마당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최 부자를 깨우러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일어나십시오. 집이 무너집니다. 빨리 피해야 합니다. 하인들이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지만 최 부자는 굳게 잠긴 문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이중삼중으로 잠그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구조의 손길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물살은 점점 더 거세져서 이제는 최 부자의 집 바로 아래까지 흙을 파고 들어왔는데 그 기세가 마치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입과 같았습니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집의 기초석을 때릴 때마다 집 전체가 그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기울어졌습니다. 마루에 놓여있던 도자기들이 굴러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조차 밖의 굉음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눈물을 머금고 자신들만이라도 살기 위해 뒷문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나으리, 부디 무사하십시오. 최 부자의 방 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따뜻했지만 방바닥은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장롱문이 저절로 열리고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촛대도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그제야 최 부자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그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려 했지만 기울어진 바닥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벽으로 굴러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빗소리가 아니라 마치 건물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틀이 뒤틀려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봐, 거기 누구 없느냐? 박노인, 걔 아무도 없느냐? 최 부자는 목이 터져라 하인들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집의 울림뿐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마당에 있던 정원수들이 뿌리째 뽑혀 사라지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오자 최 부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 안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벽장에 있는 문서 괴짝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있는 힘을 다해 괴짝을 끌어내어 가슴에 품었는데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 목숨이야. 절대 놓을 수 없어. 그는 괴짝을 끌어안고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물살이 회오리치며 최 부자의 집터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있었고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담장은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중턱에서 횃불을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최 부자의 집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걸 어째 욕심을 그렇게 부리더니 누군가 탄식했지만 거센 물살 때문에 아무도 구조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 주변은 마치 물의 감옥처럼 변해버려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탐욕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서운 힘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새벽의 여명 속에서 드러난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은 온통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고 오직 최 부자의 집만이 위태롭게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 안에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탄탄 눈으로 괴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았으니 곧 물이 빠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어리석은 희망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잠근 문과 닫힌 마음이 결국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다는 사실을. 밤의 장막은 거칠 줄 모르고 마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빗줄기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번개가 번쩍일 때만 잠시 세상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비치는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굽이치는 황토물은 마을의 논밭을 모두 삼켜버렸고 둥둥 떠다니는 가재 도구와 지붕 잔해들이 물살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으로 대피한 마을 사람들은
비에 젖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발 아래에서 펼쳐지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그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고립된 섬처럼 남겨진 최 부자의 집 안에서는 더욱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밖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뒤틀려 열리지 않는 방문 앞에 주저앉아 품에 안은 문서 괴짝을 갓난아기 다루듯 어루만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피와 살이다. 누구도, 심지어 하늘이라도 이것만은 가져갈 수 없어. 그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쿵쿵 하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다시 켜려 했지만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습기 때문인지 부싯돌은 불꽃만 튀길 뿐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겨우 심지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빛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의 긴 그림자를 춤추게 만들어 오히려 공포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일렁이자 최 부자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냐? 거기에 누가 있는 게냐? 그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집이 비틀거리는 기분 나쁜 소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방바닥의 장판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집을 지탱하던 대들보가 뒤틀리는 소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바람소리야. 내 집은 천년을 가는 춘향목으로 지었어. 썩은 지푸라기처럼 무너질 리가 없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더욱 필사적으로 괴짝을 끌어안았지만 엉덩이 밑으로 느껴지는 진동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의 한쪽이 눈에 띄게 꺼지면서 탁자 위에 있던 물그릇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보며 최 부자는 문득 며칠 전 대문 앞에서 밥을 구걸하던 노파에게 깨진 바가지를 던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거짓대가. 그때 자신이 내뱉었던 독설이 귓가에 맴돌자 그는 왠지 모를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것을 내가 지키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다들 나를 질투해서 그래.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놈들의 저주야. 그는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방 안에서만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기울어지는 속도는 빨라져서 이제는 벽에 걸린 족자들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기울어진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문지방을 붙잡고 안간힘을 썼는데 손톱이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결코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도둑을 막기 위해 쇠창살을 달아놓은 창문과 겹겹이 잠근 문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감옥의 창살이 되어 탈출구를 원천 봉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둑이 터져 나온 물살이 최 부자의 집이 서 있는 언덕의 흙을 맹렬히 갉아먹고 있었는데 흙벽돌처럼 단단했던 집안은 물에 젖은 설탕처럼 허무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의 기초를 받치고 있던 주춧돌들이 하나둘씩 허공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광대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수백 년 된 소나무도 뿌리를 드러낸 채 비명을 지르듯 우지끈 꺾여 급류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소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는 마치 집의 뼈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를 느꼈는데 어느새 방바닥 틈새로 흙탕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비단 이불. 내 돈괴. 그는 물에 젖어가는 가재도구를 보며 비명을 질렀지만 물은 그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그는 젖으면 안 되는 문서들을 지키기 위해 괴짝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높은 장롱 위로 기어 올라가려 애썼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가 지푸라기를 잡고 발버둥치는 것처럼 처절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장롱 위로 겨우 올라간 최 부자는 천장에 머리를 박고 웅크린 채 아래에서 차오르는 검은 물을 내려다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물에 잠겨 꺼져버렸고 방 안은 완벽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물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기어다니는 소리 같았고 가끔씩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는 누군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노인, 박노인, 어디 있느냐? 나를 좀 꺼내다오. 내 재산의 절반을 주마. 아니 다 주마. 제발 문 좀 열어다오. 그는 뒤늦게 하인들을 찾으며 애타게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노인과 하인들은 이미 산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진 후였고 지금 이 순간 최 부자의 곁을 지키는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차가운 금부치와 종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조차 빗물과 섞여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데, 내 피와 땀이 서린 집인데. 그의 중얼거림은 점점 잦아드는 빗소리 속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집 전체가 크게 휘청거리더니 쿠궁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집을 받치고 있던 마지막 흙더미가 물살에 쓸려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장롱 위에 있던 최 부자는 중심을 잃고 흙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고 손에 들고 있던 괴짝도 물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물이 콧구멍과 입으로 밀려 들어오자 그는 허우적거리며 숨을 쉬려고 발버둥 쳤지만 무거운 비단 옷이 물을 먹어 그를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눈을 떴지만 보이는 것은 혼탁한 흙탕물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필사적으로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방 안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 어디가 문이고 어디가 창문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구들이 뒤엉켜 떠다니며 그의 몸을 때렸고 깨진 도자기 조각이 살을 스쳤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손을 허우적거리다 무언가를 잡았는데 그것은 둥둥 떠다니는 자신의 문서 괴짝이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그는 그것을 구명줄인 양 꽉 껴안았습니다. 집은 이제 땅 위가 아니라 물 위에 뜬 배처럼 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급류에 휘말려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강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도 그 회전이 느껴져 최 부자는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속이 울렁거려 구토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집은 이미 마을을 벗어나 거친 강물 한복판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강물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번개가 칠 때마다 최 부자의 기와집이 통째로 강물에 떠내려가는 기이한 광경이 비쳤는데 산 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걸 보게. 최 부자네 집이 떠내려가네. 집이 통째로 움직여.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저 거센 물살 속으로 뛰어들어 구조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마치 저주받은 유령선처럼 어둠 속으로 더 깊은 물살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갇힌 최 부자는 집이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이 마을의 왕인데. 그는 발버둥 치며 잠긴 문을 발로 찼지만 물을 먹은 문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채운 자물쇠와 빗장이 자신의 무덤을 봉인하는 못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차오르는 물은 이제 턱 밑까지 닿았고 방 안의 공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이 어딘가 큰 바위에 부딪혔는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방 안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물살에 휩쓸려 벽에 부딪히며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무너진 벽 틈으로 바깥의 풍경이 보였는데 성난 파도와 검은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틈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무너진 석가래가 그의 다리를 짓눌러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자 최 부자는 정신을 차리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 제발. 내 전 재산을 줄게. 누구든 나를 꺼내주기만 해. 그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하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많은 돈도 땅 문서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면서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픈 아이를 쫓아내던 일, 소작농의 쌀을 빼앗던 일, 비를 피하러 온 이웃들을 문전박대하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물은 이미 그의 입을 막아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괴짝을 밀어내려 했지만 괴짝은 마치 그에게 들러붙은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의 잔해는 강물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수면 위로 비치는 번개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평생을 집착했던 괴짝이 손을 떠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문서들은 물에 젖어 흩어졌고 금화들은 무겁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산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추위에 떨면서도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촌장님은 아이들에게 마른 옷을 덮어주며 다독였고 아낙네들은 젖은 쌀이라도 모아 죽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함께라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온기 속에 최 부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자 흙탕물로 가득 찼던 마을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물이 빠진 마을은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다행히 비가 그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산을 내려와 마을을 둘러보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고 튼튼하다던 최 부자의 집이 있던 자리가 마치 누군가 숟가락으로 파낸 듯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 뒤에 숨어있던 해가 붉은 기운을 토해내며 서서히 솟아오르자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푸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하늘 아래 펼쳐진 마을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어서 마치 거인이 흙탕물로 빚어놓은 반죽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두꺼운 진흙이 덮여 있었고 앙상한 가지로 겨우 버티고 선 나무들에는 떠내려오다 걸린 집더미와 옷가지들이 깃발처럼 처량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에서는 갇힌 물고기들이 파닥거리며 은비늘을 번뜩였지만 그 모습조차 생동감보다는 서글픔을 자아냈습니다. 산 중턱 바위 틈이나 동굴에서 밤을 지새운 마을 사람들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몰골은 흡사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패잔병과 같았습니다. 젖은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무겁게 축 늘어졌고 추위에 떨다 지친 아이들은 부모의 등에 엎여 힘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에 의지해 가장 먼저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이. 내 평생 이런 난리는 처음이요. 그의 탄식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진흙탕이 된 길은 미끄럽기 짝이 없어 몇 번이고 넘어지고 구르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익숙했던 골목길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형이 변해버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간 집, 벽이 허물어진 집, 아예 터만 남고 사라진 집들이 즐비했고 마당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아름드리 나무들이 흉물스럽게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찾아 헤매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흙더미를 파헤쳤습니다. 여보, 우리 장독대는 무사하오? 쌀독은? 한 아낙네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남편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깨진 독조각을 들어보이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깨졌어. 씨나락 한 톨도 안 남았네 그려. 그들은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김씨네도 뒷집 이씨네도 모두 흙투성이가 된 가재도구를 끌어안고 울고 있거나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슬픔의 바다에 잠겨버린 듯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언덕 위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저기 좀 봐요. 최 부자네 집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일제히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고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고 튼튼하다고 자랑하던 최 부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던 자리가 마치 누군가 거대한 숟가락으로 흙을 퍼낸 것처럼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집도, 담장도, 곡간도, 심지어 그 많던 정원수들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시뻘건 황토 흙만이 흉물스럽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상황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최 부자가 둑을 맞고 담장을 높게 쌓아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린 탓에 터진 물살이 그곳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모양이었습니다. 회오리친 물살은 바위 위에 지었다던 집의 기초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흙까지 남김없이 깎아내려 강으로 쓸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오히려 물살의 분노를 집중시키는 깔때기가 되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전율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노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토록 자기 것만 챙기더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구먼. 사람들은 허무하게 사라진 부자의 집터를 바라보며 인생 무상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최 부자의 생사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집이 젖골이 났으니 최 부자 영감은 어찌 되었을꼬. 물에 떠내려갔나? 촌장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흙탕물이 흐르는 강 하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측은지심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사람들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강가를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하류의 강가 갈대숲에 쓰러져 있었는데 찢어진 비단 옷은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강물에 반쯤 잠긴 채 정신을 잃고 있다가 따가운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기침을 토하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강. 여기가 어디야? 내가 죽은 건가? 그는 몽롱한 정신을 수습하려 애쓰며 상체를 일으켰지만 극심한 통증에 다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입안 가득 씹히는 모래와 진흙맛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최 부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는데 그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문서 괴짝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 괴짝, 내 보물함.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려다 비틀거리며 다시 물속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의 갈대숲을 뒤지고 강물을 헤집으며 괴짝을 찾았지만 보이는 것은 떠내려온 나무 토막과 쓰레기들 뿐이었습니다. 안 돼. 그거 없으면 난 끝장이야. 그는 강물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지만 강물은 무심하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한참을 울부짖다 탈진하여 털썩 주저앉았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젖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하인이 가져다주는 꿀물을 마시고 있었을 시간에 그는 춥고 배고픈 거지 꼴이 되어 낯선 강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은 어디론가 사라져 맨발이었고 남은 신발 한 짝마저 진흙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눈을 뜨면 다시 내 비단 이불 위일 거야. 그러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나며 허기가 밀려오자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이 있는 마을 쪽으로 본능적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이 날카로운 돌에 찔려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생각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최 부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익숙해야 할 풍경이 완전히 낯설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자신의 집이 있던 언덕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번쩍거리던 검은 기와지붕은 사라지고 붉은 흙바닥만이 덩그러니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본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무언가에 홀린 듯 언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넘어지면서도 그는 네 발로 기어서라도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언덕 위에 도착한 최 부자는 눈앞에 펼쳐진 텅 빈 공터에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집 기둥 하나, 숟가락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평생 숨겨두었던 땅속 깊이 묻어둔 항아리들조차 물살에 흙이 깎여나가며 모두 쓸려 내려가 버렸는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내 돈, 내 쌀, 내 땅 문서. 그는 맨손으로 진흙 바닥을 파헤치며 절규했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 속에 금화 한 뼘이라도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언덕 아래로 모여들었는데 평소 같으면 고소해하거나 비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여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굴던 오만한 부자는 온데간데 없고 진흙 범벅이 되어 땅을 치며 우는 늙고 초라한 노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사람들 틈에서 나와 조용히 최 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 떠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 부자는 박노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은 찹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박노인, 내 집이 어디 갔느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 어서 가서 내 괴짝을 찾아오너라. 내가 상을 내리마. 그는 여전히 헛소리를 하며 박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박노인은 슬픈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집은 물이 가져갔습니다. 괴짝도 곡식도 모두 다요. 이제 나으리에게 남은 건 이 목숨 하나뿐입니다. 그제야 최 부자는 박노인의 말을 이해했는지 잡고 있던 옷자락을 놓고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다 가져갔다고? 하늘이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건데. 그의 웃음소리는 울음소리보다 더 슬프게 공허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파헤칠 힘도 없어 바닥에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고 그 푸른 하늘이 최 부자의 텅 빈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흩어져 각자의 집 복구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부자를 비난하거나 욕할 기운도 없었거니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더 이상의 돌을 던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은 비록 반쯤 부서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어도 기둥은 남아있고 가족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진 게 많으니 잃을 것도 많구나. 사람들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며 묵묵히 삽질을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허기가 진 마을 사람들은 마을 공터에 솥을 걸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건져낸 쌀과 보리, 채소들을 조금씩 모아 큰 솥에 넣고 죽을 끓였습니다. 누구네 쌀인지 누구네 감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죽 냄새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언덕 위에 누워있는 최 부자의 코끝에도 닿았습니다. 최 부자는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배고픔을 느꼈지만 차마 일어나서 그곳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비를 피하게 해달라며 찾아온 이웃들을 매몰차게 쫓아냈던 기억이 비수처럼 꽂혀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돌아누웠지만 침은 계속 넘어갔고 몸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담장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밥 한 끼조차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언덕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죽은 척하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와서 해코지를 하거나 조롱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그의 머리맡에서 멈추었고 잠시 후 이거라도 좀 드시오 하는 투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가 슬그머니 눈을 뜨자 어젯밤 문전박대를 당했던 촌장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한 덩이를 나뭇잎에 받쳐놓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흙이 조금 묻어있고 모양도 엉망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짭짤한 눈물 맛과 구수한 밥맛이 섞이자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죽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씨, 자네 집은 지붕만 고치면 되겠던데? 이 시내는 송아지를 찾았다며? 다행이네. 그들은 가진 것을 잃었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고 서로가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반면 최 부자는 홀로 언덕에 앉아 자신의 텅 빈 집터와 꽉 찬 사람들의 마을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콧대는 꺾였고 도끼로 가득 찼던 눈빛은 힘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무너진 둑을 임시로 막고 길을 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영차, 영차 하는 힘찬 구호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덕 위의 굴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언덕을 내려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땅을 확실하게 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가 다가오자 일손을 멈추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최 부자는 쭈뼛거리며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땅에 떨어진 삽자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았던 고운 손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자신들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최 부자는 말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마을의 일원이 되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붉은 꼬리를 감추며 뉘엿뉘엿 넘어가자 마을에는 보랏빛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진흙과 씨름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 섞여 묵묵히 삽질을 하던 최 부자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고운 비단 옷은 이미 흙투성이가 되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그에게 젖은 흙을 퍼 올리는 일은 뼈를 깎는 고통과도 같았는데 손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져서 쓰라렸고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마치 속죄의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삽을 땅에 박았습니다. 옆에서 둑을 쌌던 김씨 아저씨가 잠시 허리를 펴다가 최 부자의 서툰 삽질을 보고는 다가왔는데 평소 같으면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처지의 이웃으로서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님, 삽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유. 허리에 힘을 주지 말고 무릎을 써야지.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김씨는 최 부자의 손에서 삽을 잠시 받아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고맙네 라고 웅얼거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최 부자가 평생 처음으로 아랫사람이라 여겼던 이에게 건넨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어느새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지자 촌장님이 오늘은 이만합시다. 다들 고생 많았소 하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삽과 케미를 내려놓고 마을 공터에 피워놓은 모닥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은 차가운 밤 공기를 데우며 사람들의 온몸을 녹여주었고 큰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멀건 시래기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쭈뼛거라며 뒤로 물러나 어둠 속에 서 있었는데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 감히 그 따뜻한 불빛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늙은 하인박 노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최 부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아니 어르신, 와서 좀 드십시오. 하루 종일 굶고 일만 하셨지 않습니까? 박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예전의 두려움 섞인 복종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박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는데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박 노인,
자네도 먹었는가? 그가 겨우 내뱉은 말은 투박했지만 박 노인은 그 속에 담긴 미안함을 읽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최 부자는 모닥불 빛이 닿는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죽을 한 술 떴는데 멸치 몇 마리와 시래기 그리고 잡곡이 섞인 볼품없는 죽이었지만 입안에 넣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산의 진미를 먹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노동 뒤에 오는 달콤함이자 이웃의 정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뜨거운 주기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내면까지 녹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그릇을 비웠고 그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불 주위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집을 잃은 슬픔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내일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집은 석가래가 멀쩡해서 지붕만 얹으면 될 것 같아. 나는 내일 산에 가서 나무를 좀 해와야겠어. 사람들의 소박한 계획들을 들으며 최 부자는 자신의 텅 빈 집터를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목수들을 불러대고 돈으로 사람을 부려 으리으리하게 다시 지었겠지만 지금 그에게는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자 촌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최 부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영감, 오늘 고생 많았수다. 그 연세에 흑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촌장님의 말에 모든 시선이 최 부자에게 쏠렸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면목 없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자네들이 비를 피하러 왔을 때 문을 잠근 건 내 평생 씻지 못할 죄야. 천벌을 받아 마땅해. 그의 고백은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최 부자가 이토록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비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적잖이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아낙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영감님도 이번에 큰 걸 잃으셨잖아요. 집도 절도 없이 빈몸이 되셨는데 우리가 더 원망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말은 용서이자 위로였고 최 부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면 되지요. 우리 마을 인심 좋은 거 아시잖아요. 청년 회장이 씩씩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집 고칠 때 영감님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시간 날 때 영감님 집터에 작은 움막이라도 짓게 도와드릴게요. 당장 비바람은 피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최 부자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사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는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가고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맑은 강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높던 담장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는 벽이었구나. 곡간에 쌓인 곡식은 쥐들이나 배불리는 것이었지 내 마음을 배불리지는 못했어. 그는 빈손이 된 지금이 오히려 꽉 찬 곡간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풍요롭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임시 거처로 돌아갈 채비를 했는데 누군가가 최 부자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오늘 밤은 우리 텐트에서 주무시죠. 좁긴 해도 찬이슬 맞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것은 예전에 최 부자의 소장농이었던 박서방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박서방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사람이 미운 거지 목숨이 미운 건 아니잖아요. 어서 갑시다. 최 부자는 박서방의 투박한 손에 이끌려 일어났고 그 손에 거친 감촉이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서방네 가족들이 묵고 있는 천막 안은 비좁고 눅눅했지만 서로의 체온이 섞여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박서방의 아내는 최 부자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주며 젖은 머리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최 부자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딱딱한 맨 땅에 멍석한 잠깐 잠자리였지만 푹신한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자던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박서방의 코고는 소리조차 정겹게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일을 떠올려 보았는데 폭우, 고립, 붕괴, 그리고 상실로 이어지는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만든 거대한 재앙이 모든 것을 쓸어갔지만 그 빈자리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리라. 예전처럼 욕심쟁이 부자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진짜 부자가 되리라. 비록 집은 작아질지라도 문은 활짝 열어두리라.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활기에 찼는데 태양은 어제보다 더 밝게 빛나며 복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등을 비추었습니다. 최 부자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감님,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아, 날이 참 좋구먼. 자네도 좋은 아침인가?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던 도끼와 주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화한 미소와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를 진정한 마을의 어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최 부자의 집터에 작은 초가집을 한 채 지어주었는데 비록 예전의 기와집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최 부자는 그 집을 대궐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 집의 대문을 아예 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와서 쉬어가게나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가게. 그는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었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곳간은 비어 있었지만 그의 집마당은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고 홍수의 상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해 여름의 홍수와 최 부자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정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최 부자는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고 그의 장례식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거친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욕심을 버린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싹 됐다는 최 부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잃어버린 것은 재물뿐이요 얻은 것은 사람과 평안이었으니 최 부자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욕심이나 걱정의 빗장을 풀고 따뜻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리네요. 옛 이야기 속의 마을처럼.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모닥불과 정겨운 이웃들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